안녕하세요. 영화로 읽는 책 2화를 찾아왔습니다. 와. 네, 저는 영화로 읽는 책 진행을 맡은 강북문화정보도서관 사서 김지우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네,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북튜버 변진서입니다.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화 반응이 제가 사실 저 한 100회 정도 생각했거든요, 시청률을. 네. 근데 어제까지 400회 넘었어요, 여러분. 진짜요? 저 처음 뵀을 때 100회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온 거예요.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하셨는데 400회 네, 나왔더니. 강북 구리도서관에서 이렇게 300회를 넘은 영상이 몇 개 없었는데 진짜요? 사실 그 많이 떨려요, 저는 지금. 진짜. 이렇게까지 제 얼굴이 살릴 줄 알았으면은, 팀장님 안 하겠습니다 이랬을 텐데. 인센티브를 달라고. 도서관은 그런 게, 그렇군요. 도서관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전 정말 네. 이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좀 더 열심히 준비하게 되고. 네, 그리고 책을 읽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니까. 네, 그렇죠. 네. 또 아름다운 이야기 해주시니까 제가 약간 반성이 되네요. 오늘은 네. 갖고 온 책이 셰익스피어 인 러브랑 바람의 화원인데요. 이 둘은 이제 팩션 특집으로 묶어봤습니다. 이제 팩션이 팩트의 픽션. 그러니까 사실 픽션은 픽션인데 사실을 좀 기반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다빈치 코드가 있습니다. 어쨌든 역사적인 사실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지 않았을까? 혹시 예수님이 이러이러하지 않았을까라는 픽션을 더해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이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픽션 문화가. 예전에는 정말 막 반지의 제왕 이때는 무협지 막 판타지라고 하면은 환상의 세계도 딱 분리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세계가 네.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막 비례도, 아린 이야기 이런 판타지 소설 읽어보셨나요? 그렇죠. 남자들은 약간 여자들은 로맨스 소설 읽고 남자들은 약간 읽을 때 그렇죠. 네. 그것도 거의 판타지긴 한데 이쪽에선 거의 항상 이 세계가 따로 있어서 하던 판타지였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해리포터도 영국에서 정류장 4분의 3 정류장 가면은 판타지로 이어지고 트와일라이트도 정말 베스트셀러를 많이 히트를 쳤는데 그것도 학교에 갑자기 뱀파이어가 다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현실과 좀 밀접해야지만 좀 사람들이 쉽게 열광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또 이런 책들이 책과 영화가 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영화 셰익스피어 인 러브랑 바람의 화원도 그런 종류의 작품들입니다. 처음 영화는 이제 제가 소개할 텐데요. 셰익스피어 인 러브는 이제 99년도 아카데미 최다 13개 부분 노미네이트라고 적혀 있네요. 좀 오래된 영화입니다. 오래된 영화지만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배우들이 정말 많아요. 여주인공 기네스 펠트로고요. 조연은 이제 제프리 러시, 벤 애플렉도 조연으로 잠깐 나오고요. 악역의 콜린 퍼스의 엘리자베스 여왕은 주디 덴치가 있습니다. 정말 쟁쟁한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데 남자 주인공만 몰라요. 오히려 가장 중요한 남자 주인공이 누구지 하는데 나머지 주인공 유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 배우가 나오는 영화구나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시작은 2개 극장이 나오면서 시작을 합니다. 영국에 이제 북쪽에 커튼 극장이 있고 남쪽에 로즈 극장이 있는데 커튼 극장 잘 나갑니다. 우리 로즈 극장 빈털털이에요. 이게 얼마나 여기가 가능한지 영화의 첫 시작이 여기 로즈 극장의 극장주가 고리대금업자한테 고문을 받습니다. 근데 그 장면부터 임팩트가 확 있으니까 몰입이 확 되더라고요. 영화가 처음이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에 딱 임팩트가 있어야 사람들이 빠져서 보는데 그런 거 아주 잘한 영화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극장주가 고문을 받으면서 우리 돈 벌 겁니다. 또 어떻게 돈 벌 건데 고문하는데 우리의 소설가가 누구냐? 우리 극단을 대주는 사람이 셰익스피어다. 장난 아니다. 셰익스피어야. 이 사람이 뭘 쓰고 있느냐? 로미오와 해적의 딸 에델입니다. 여기서 약간 좀 흥미로워요. 셰익스피어가 나오니까 일단 흥미로운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니라 뭐지? 로미오와 해적의 딸 에델이라니? 로미오와 에델도 이상한데 해적의 딸이 붙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르가 희극이래요. 아주 재밌는 거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좀 궁금증이 커지는 것 같아요. 이게 뭔 내용이지? 이런 궁금증은 영화의 주인공 셰익스피어가 나오면서 더 커지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아는 셰익스피어는 대머리 아저씨인데 옆에 보면 되게 부리부리하고 후리가 잘생긴 남자가 나와서 네. 저는 되게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가려지나요? 머리만 빼면 앞에 여기만 빼면 진짜 닮아가지고 닮았나요 둘이? 이미지 캐스팅이라 생각했어요. 아, 보면서. 저는 전혀 이제 그래서 유명하지 않은 배우지만 네, 저는 그래서 닮아서 캐스팅이 됐다라고 닮았나? 생각했거든요. 저는 전혀 생뚱맞 완전 영화에 이제 시작 나오는데 이미지랑 너무 달라서 진짜요? 영화를 위한 상상. 아니, 근데 여기 눈썹이랑 눈이랑 코랑 입이랑 수염 똑같지 않아요? 아니 눈, 코, 입이랑 수염이 있다는 건 똑같은데 눈 진짜요? 눈에 지금 오. 눈 부리부리한 거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닮았어요. 제가 볼 네. 때는. 이거는 네. 시청자분들이 댓글로 네. 좀 말씀해 주시면 네네, 진짜. 누가 왔는지 참고할게요. 네. 머리카락 빼고는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렇게 생김새는 닮아서 지안죠? 지금 보니까 귀걸이도 똑같이 했네요. 여기 한쪽만 하는 거. 그 영화에도 되게 보면. 예리하다. 네. 근데 귀걸이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 고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런 그림에서 오는 거죠. 물론 셰익스피어 자체가 그림에서. 좀 사생하다, 무슨 왕실의 뭐 한다고 해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흔히 알려진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따라갔다고 생각해요. 영화 보면은 그런 장면들 나오거든요. 그 칫솔 대신에 정말 옛날에 사람들이 나무 같은 걸로 해서 하는 모습도 있고 여기 나오는 작가들이 그 시대에 살았던 작가들이 정말 나와요. 셰익스피어 라이벌. 저도 이름 막 외우진 않았는데 그리고 그 영화 속에 그 꼬마애 봤어요? 생지. 네네네네. 그 꼬마도 나온 게 유명한 극작가. 훗날에. 근데 진짜요? 그 검색해 보면은 그 치면은 그 생지를 죽이는 이유가 있는 게 역시 알고 봐야 더 재밌는데. 걔가 학살로 유명한 사람이래요. 학살? 네. 학살? 뭔가 되게 잔인하고 잔인한 극을 쓰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되게 고증이 잘 된 영화고요. 진짜? 저 지금 너무 3초 보러 갔는데 돌아와서 이렇게 좀 셰익스피어가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다르게 나왔다를 말하고 싶었고요, 원래는. 그렇게 나오는데 막 바람둥이고 막 자기 뮤즈를 찾기 위해서 이제 사창가도 가고 그런 결혼도 했는데 맞아요, 심지어. 네. 그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제 여자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여자 주인공 바이올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오디션에 등장을 해요, 이분이. 이 시대에는 여자가 극장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배우를 할 수 없어요. 무대 위에 오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장을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딱 여기까지 봤을 때는 남장 여자 커피 프린스 이제 막 생각을 했었는데 주인공이 전혀 못 알아보지 않고요. 첫눈에 알아봐요, 셰익스피어는. 이 사람이 여자다. 막 갑자기 뭐에 홀린 듯이 쫓아가는데 이 쫓아가는 곳이 무도회장입니다. 가면 무도회장이에요. 남자가 나왔죠? 여자가 나왔죠? 무도회장입니다. 생각나는 소설 없나요? 무도회장. 신데렐라. 신데렐라? 네. 아니요.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한 번도 리허설을 하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어요. 신데렐라. 여기까지 무도회장. 가면 무도회. 가면 무도회 그리고 약간 전 중세 가면 무도회. 가면 무도회. 남자는 여자 오페라. 첫 만남. 오페라의 유령.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맞춰보지 않았고요. 갑자기 스무고개. 저는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이게 왜냐면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쵸.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처음 만날 때 가면 무도회에서 만나잖아요. 이 장면 뒤까지 다시 봐야 되는데 이 장면 뒤에 바로 이제 셰익스피어가 이 여자 주인공인 바이올라한테 자기 마음을 말하는데 딱 그 창문에 세레나데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도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압니다. 이 영화가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썼는데 그게 사실 소설이 아니라 자기 일인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전 진짜. 저는 이 극을 쓴 분이 대단하다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그리고 자연스러워요. 네. 이때부터 만들어지는 게 처음에 아까 로미오와 해적의 딸 애들이라고 했잖아요. 희극이고 막 재밌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이 희극이 비극이 됩니다. 왜냐면 이 둘 첫눈에 사랑에 빠졌죠. 하지만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바이올라는 이제 몰락한 귀족 가문인데 아까 클리퍼스가 악역으로 나와요. 이제 돈 많아, 돈 때문에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사랑도 없이. 그래서 둘은 이어지면 안 되는데 사랑하니까 슬프죠.
자기가 슬프니까 희극을 안 씁니다. 여기 셰익스피어 자기 멋대로 해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쓰면서 점차 이게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이 돼가는데 그렇다고 딱 만약에 모든 이야기가 로미오와 줄리엣이랑 같았으면은 전 추천하지 않았을 거예요. 재밌긴 한데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이게 여장 남자이기 때문에 뒤에 또 변주가 생깁니다. 이 변주마저도 또 셰익스피어가 쓴 다른 작품이랑 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가 내용은 여기까지 말할 건데 진짜 재밌습니다. 아니, 재밌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상상력을 가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딱 하나 아쉬운 게 이 15분이에요. 그래서 애정을 나누는 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EBS에서 삭제판으로 만들어진 게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왜냐면 저희 이제 도서관의 저희 시청자분들은 아니면 좀 연령층이 그것만 빼면은 가족영화로도 추천하고 싶을 정도로 연령층 진짜 가리지 않고 정말 잘 만든 정말 재밌는 영화입니다. 네, 제 영화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이 영화와 같이 곁들여서 보기 좋은 그런 책을 이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책은 이정명 작가의 바람의 화원이라는 책인데요. 일단 이 이정명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그 뿌나 아세요? 뿌리 깊은 나무. 네, 뿌리 깊은 나무. 이게 저는 너무 워낙 유명했고 드라마가 엄청 큰 히트를 쳐서 근데 이게 소설 원작이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뿌나로 줄임말이 처음 알았어요. 별걸 다 줄이는 말이 뿌나라. 줄.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뿌나는 알고 있었어요. 뿌나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 드라마가 정말 재밌는 드라마구나. 그리고 바람의 화원도 드라마였잖아요. 그쵸. 근데 이 두 작품의 작가가 동일하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바람의 화원을 읽으면서 이 이정명 작가가 쓴 작품이 왜 드라마화가 되는지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거의 드라마가 사랑한 작가님이에요. 네, 맞아요. 거의 모든 작품들이 다 드라마가 됐고 영화가 되고 너무 판단하고 그리고 이게 역사랑 접목시킨 그 연결성이 너무 디테일해서 막 소름이 막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작품이다 생각하면서 읽었는데요. 이 바람의 화원이라는 이 책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네, 조선의 풍속 화가예요. 신윤복 화가와 그리고 김홍도 화가. 네, 이렇게 두 분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 두 분은 조선 말기에 같은 시대에 같은 도화원에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그 픽션, 이 사실과 그리고 이 저자의 상상력, 작가의 상상력. 둘이 어떠한 연결성이 있었을까? 네, 과연. 그리고 실제로 이 김홍도가 그 신용복의 스승이었잖아요. 네. 도화원 스승이었고 13살 차이 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 관계를 정말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미있게 소설로 만들어서 와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겠다라고 막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픽션이 그 저희의 주제잖아요. 네. 그 셰익스피어의 러브도 그렇고 이 바람의 화원도 그렇고 역사적인 이 인물을 이렇게 기반으로 해서 작가의 상상력을 포함시켜서 만든 그런 작품인데 이 픽션을 더 재밌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왜냐면 초반에 픽션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과 다르니까 이 역사 인식을 너무 무너뜨린다. 그렇죠. 그런 비판도 있었어요. 네, 그런 비판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제가 철인 왕후라는 드라마를 혹시 아세요? 제목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철인 왕후라는 드라마도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그 현실 사람이 아프면서 그 역사 속에 중전으로 영혼이 현실은 누구로 들어가요? 중전, 그 역사의 인종의 중전. 네, 영혼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건데 정말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댓글에 사람들이 이거 역사 인식이 헤쳐진다. 실제와 너무 다르게 이렇게 막 판타지처럼 만들면 어떡하냐.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근데 저는 이건 분명한 문화의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예술가의 뭐 자율성? 그쵸. 네. 사실 뭐
아예 판타지라고 간 드라마 아닌가요, 그거는? 그쵸. 근데 그래도 역사의 점프를 했는데 역사의 실제 인물을 음.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다르게 그려지고 있다라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도 이제 이 문화의 흐름에 맞출 수 있는 태도를 좀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좀 실제 팩트와 픽션과 이 구분을 할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네, 훨씬 더 좀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셰익스피어 인 러브도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진짜 작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그 영화를 봤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제가 볼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책도 신윤복과 김홍도에 대해서 네, 어떤 분들인지 또 준비해 오셨군요. 많이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들으면서 나도 좀 준비 좀 할 걸. 셰익스피어 준비 좀 할 걸. 근데 저는 그냥 줄거리 이야기하면서 네. 이게 팩트인지 아니면 상상인지 같이 좀 생각해보면서 저도 잘 듣겠습니다. 네.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신윤복 작가는 그 그림을 보시면 다들 아시죠? 이 그림은 네. 너무 유명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우리가 다 아는 유교, 유교나 왜 저렇게 가르치는 거죠? 아니. 여기를 가르치는 그렇죠. 네. 유교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이 그림을 과연 이 시대에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파격적인데, 이런 대부분 그림이 다 이렇잖아요. 그렇죠. 네. 있을 수 없는 정말 그 시대에는. 네. 근데 엄청 섬세하고 여자들이 거의 위주로, 여성이 거의 위주로 그려져 있고 이런 작품들을 많이 쓴 작가예요. 그리고 김홍도라는 이 화가는 이렇게 생겼군요. 네,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멋있으시네요. 이것도 워낙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씨름이라는 이 작품은 딱 봐도 김홍도의 그 느낌이 나오죠. 그냥 일반 서민의 색깔 자체가. 네. 그리고 또 무채색으로 그려져 있고, 또 선이 되게 굵은 게 특징이죠. 그냥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단은 알고 있는데, 네. 같은 시대인 사람이라는 것도 사실 모르는 분들이 꽤 맞아요. 있을 것 같고, 스승과 제자 관계였다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팩트는 두 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받았던 스승과 제자의 관계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이 두 분이 도화서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김홍도가 한눈에 알아봐요. 신윤복은 천재다. 천재를 알아보니까. 멋있다. 천재는 천재를 알아보는 법. 이게 진짜 그게 주제처럼 보여요. 이게 계속 천재다. 서로 천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천재의 만남이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두 천재가 진짜 같은 시대에 살았던 이런 거였다고? 이러면서 몰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단오풍정, 이 그림 있잖아요. 단오풍정이라는 이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이 시대랑 너무 안 맞았죠. 그죠. 여자가 나올 수도 없는데. 네. 여자가 나와도 안 되고, 여자 옷을 벗어도 안 되고. 근데 색도 화려해요. 그때는 색도 쓰면 오방색 네, 그렇죠. 이외에는 쓰면 안 되는 그런 엄격한 규율이 있었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자기의 스타일대로 그려냈거든요. 그래서 규율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도화서는 또 깐깐하죠.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래도 유교남이라고. 공공기관에 그렇죠. 계시니까. 네. 공공기관 엄격합니다. 규율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리고 절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분은 너무 자유로우니까, 신윤복 화가는 자유로우니까 주변에 질투지만 비하? 이런 비아냥? 천재를 또 시기하는 무리가 있죠. 근데 천재지만 천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규율에 어긋난다고 계속 깎아내리고 쫓아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이 사회가 만든 규율이 사실 지금도 그쵸. 있잖아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어렵네요. 그죠. 근데 저는 이 책을 봤을 때 일단은 악으로 그려지긴 하잖아요. 천재들의 성장을 막는 악으로 그려졌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이게 또 공공기관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악이긴 하지만 필요악이다. 오. 왜냐면은 10명의 도화원이라는 게 한 명의 천재를 위한 기관은 아니고 100명의 사람들이 있으면은 100명의 평균치를 맞춰서 하는 기관인데 거기에서 천재는 외로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좀 너무 파격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당대 평균으로서는 집어넣을 수가 평가도 할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왜냐면 도화원을 우리로 치면은 학교잖아요. 뭐 미술학교 그리고 저번에 단순하게 학교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짜 안타까운 말이지만 아인슈타인과의 천재는 학교가 답답할 수밖에 없죠. 이미 학교 수업은 여기인데 자기 혼자 여기 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걸 맞추게 되면은 나머지 99명이 아이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평균을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사회가 만든 규율이라는 것도 너무 비범한 하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통 다수의 공공기관 입장을 대변해야 되니까 저도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게 생각하거든요. 보이는데요. 저는 지금 입에 재갈이 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이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된다. 그렇군요. 네, 그렇죠. 네.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근데 솔직히 뭐 항상 악이진 않을 것 같아요. 뭐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되니까 이 사회라는 게.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저희가 1편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편에 초인사상이 나오거든요. 네. 네, 그리스인 조르바가 네.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었어요. 규율을 다 무시하는. 네. 규율 브레이커. 네. 근데 저는 그게 연결이 되면서 이 규율을 지키려고 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그냥 거기에 안주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낙타로 보이고 그걸 이겨내고 벗어나려고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사자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과 악으로 나누기보다는 어떤 지금 수준에 있는가라는 게 좀 느껴져서 이 얘기를 좀 하면 1편도 다시 가서 보시지 않을까. 1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네. 정말 사자를 핑계로 삼아서 그때도 저는 노력을 했었던 게 사자로 일치되면 좋은데 사자를 핑계 삼아서 난 낙타처럼 싫어 하는 그런 룰 브레이커들이 있지 않을까. 아주 저는 공공기관의 수호자고요. 옆에 계시는 자유로운 사자의 영혼 진선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게 정말 딱 있으면 좋은데 사실 다수가 만드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말하면 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종교인은 아니거든요. 네. 그 종교가 없다 보니까 어떤 절대 선, 절대 악을 규범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제 내적 규범을 항상 만드는데 그 선과 악이라는 게 결국에 사회 공동체 다수가 만드는 거라면은 말씀대로 낙타가 많거든요. 낙타 평균이 그렇죠. 낙타가 99는 낙타인데 그 낙타들이 만든 거는 오히려 낙타를 위한 선이잖아요. 니체도 말한 게 또 진짜 거칠게 말한 거지만 저의 생각이 아니고요, 여러분. 니체가 한 말입니다. 종교가 도덕이라는 것도 노예의 도덕이다. 그 노예들이 정말 이런 낙타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자는 안 지켜도 된다. 사자 입장에서는 맞는 말인데 사자가 몇이나 될까? 생각하면은 전 세상을 바꾸는 건 몇 명의 사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리뷰가 있지만 절반 다수의 이런 사회는 낙타의 도덕으로 근데 저는 불러가야 되지 않을까. 그걸 선과 악으로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쵸.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다수를 위해서 선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를 좀 죽이는 것도 그래도 필요와 악인 것 같아요. 선이 아니라 가끔은. 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설득될 뻔했어. 근데 이제 신윤보 작가의 이 화가의 그림을 보면은 이런 그림. 진짜 충격적이죠. 이게 두 남녀가 밤에 저렇게 하고 이게 여자 한 분이 네, 좋을 때네요. 몰래 지켜. 저게 좋은가? 좋을 때는요. 담장 밑에서 저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대에는 인정받지 못했던 거고 지금도 근데 많은 예술가들이
인정 너무 앞서가서 인정받지 못하고 뭐 몇 년 뒤나 몇십 년 뒤에 아 저거 진짜 최고였는데 예술이었다. 이렇게 인정받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좀 외로울 것 같아요, 천재들이. 근데 이 소설에는 이 천재성을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되게 권력자가 등장합니다. 네. 바로 정조. 네, 정조가 왕이 예술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으로 나와요. 그리고 되게 갖춰져 있고 규율이 엄격한 이 조선 시대에서 좀 더 그걸 깨부수려고 노력하는 그런 왕으로 나와서 좀 그래도 진짜 위안이 돼요. 읽으면서. 그나마. 네. 아. 이 정조라도 없었으면 진짜 너무 짜증나서 목에 덮을 뻔했는데 그렇군요. 네, 저 그 정도로 뭐야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다 속이 터지게 이렇게 이 두 사람을 못 잡아먹어도 안 다니지? 생각하는데 다행히 정조가 등장을 또 해서 크리에이터라서 크리에이터에 공감하면서 읽으셔서 그래서 더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천재들이 너무 불쌍하고 막 그랬는데 이 정조가 이 두 작가의 화풍을 너무 만족스러워해서 그거 있죠. 그림 대결하는 거. 네. 뭐였죠? 맨 마지막에 그림 대결? 네네네. 그림 대결하는 거. 동제각화를 네. 이제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의 백미라고 생각해요. 그쵸. 같은 주제로 분명히 실제로는 대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쵸. 실제로는 대결하지 않았을 텐데 같은 주제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와서 왕한테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장면들이 꽤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 소설 속에 좀 그림들이 굉장히 36점 정도가 나오고 대결을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혹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림 있으세요? 네. 저희가 리허설 한 번도 하지 않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편집이 왔다 갔다 해도 자꾸 죄송하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뽑았던 그림은 이거였습니다. 진짜요? 네. 이 그림이 말씀하신 대로 둘이 계속 이제 같은 주제로 이제 그림을 갖고 와요. 김홍도라는 신용복이랑 그림 걸 비교하는 게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사실 맨 마지막에 마지막 장면에서 저 이 그림 나올 때 소름 확 돋았어요. 하나씩 네. 그 비밀을 까면서 네네네네. 이게 마지막 대결을 저희가 대결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이 그림의 비밀을 서로 하나씩 밝혀요. 신용복의 그림이나 이제 김홍도의 그림이나 사실 이 그림에는 이런 게 숨어 있었지. 아닌데 이 그림에는 이런 게 숨어 있었거든. 아니 근데 이 그림에는 이런 것도 있다고. 그래서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그림 감상의 폭이 대단히 넓어지는 맞아요. 거죠. 정말 예전에는 이 그림을 보면서 실험을 보면서 그림 예쁘네 뭐 핸드폰 배경으로 해놔야지 정도의 감상이었다면은 와 저게 보면 정말 이렇게 그림을 나눠가지고 배치가 되게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 뭐 시선은 몰려 있는데 저 꼬마의 시선으로 그림이 확 트이면서 얘가 직업도 다양하고 이제 저 그림의 승패를 하는 그런 모든 설명들이 너무 재밌어서 맞아요. 이 그림을 뽑으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용자분들에게 추천하는 오늘의 책 한 권 오주석 교수님이 이제 한국의 미 특강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여기 그림책 설명들이 나오는데 이런 설명들이 많아요. 해탐노아도도 보면은 이 책에 여러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탐노아도라는 그림인데 여러 가지 상징이 있어가지고 이제 관료 시험을 보는 사람들 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그런 그림에 대한 설명들이 어떻게 보면 바람의 회원도 소설이지만 되게 그리 설명이 많은데 이제 오주석 교수님의 책은 정말 그 설명만 모아놓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재밌고. 그래요? 재밌게 장난 아니에요. 재미있게 들렸어요. 제가 이 비문학 분야에서 진짜 손꼽는 책, 뭐 밑특강도 있고 여러 권이 있는데 그것도 보시면은 정말 이제 김홍도와 신용복님 말고도 다른 분들의 그림 쫙 한번 한국의 그렇죠. 화가들이. 그래서 저는 얘를 뽑았습니다. 진서님은? 저는 맞아요. 이게 이제 서민들의 삶을 그려달라라고 왕의 주문이 있었는데, 이게 그 가운데 있는 게 김홍도 화가가 그린 거고, 딱 봐도 아시겠죠? 저기 끝에 있는 게 신윤복 화가가 그린 건데요. 되게 극명한 차이가 있죠. 김홍도 화가는 딱 서민의 그 삶, 일상적인 삶을 딱 그린 거고, 그 신윤복은 조선의 양반과 기생. 풍류. 그런 풍류, 막 약간 좀
음지에 한양대. 있는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지금으로 치면 약간 클럽 같은 건가? 정확하네요. 약간 그런 걸 그려낸 사람이니까 또 특징이 딱 보여지는 게 김홍도 화가는 배경을 삭제해요. 맞아요. 배경을 좀 간소화하고 인물을 좀 극대화시키는 그런 화가이고 또 신윤복 작가는 배경이 굉장히 예뻐요. 디테일합니다. 섬세하고 선도 되게 얇으면서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살아있는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는 세련된 화풍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조금 차이를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두 작품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영상만 봐도 근데 이 두 작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게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딱 봐도. 정구와 네. 되게 남성적이고 네. 되게 여성적이고 그래서 신윤복 화가가 왜 여자라는 그런 설이 있는지는 그림 보면 딱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막 대결을 시키는데 나중에는 좀 자신의 어진을 그려달라고 또 그 두 화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겠어요? 난리가 나죠. 저 둘이 뭔데 왕의 얼굴을 그리느냐 하면서 낙하산이니까 또 더 싫죠. 왕이 딱 지목했으니까. 당시에 어제를 그린다는 건 화가로서 누릴 수 있는 네, 최고의 명예인데 최고의 명예니까. 근데 왕이 그걸 그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김홍도 화가는 실제로 정조랑 영조의 그 초상화를 그렸더라고요. 그거는 팩트였어요.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생각하면서. 강대 최고의 화가. 네. 근데 신윤복은 그리진 않았더라고요. 아싸 중에 아싸. 진짜 아싸여서 안 그렸을 만하다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려달라고 하고 은밀하게 또 요청을 합니다. 정조가 두 화가를 불러서 본인의 아버지의 초상이 어디에 있다. 그걸 그리다가 죽임을 당한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의 죽음을 또 쫓기 위해 막 알아내 캐묻고 다니던 또 다른 화가도 또 죽었다. 이 둘을 죽인 자와 아버지의 그 초상을 찾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이 두 화백한테. 그러니까 이 두 화백은 당연히 어명이니까 알겠다고 하고 이제 그 범인과 그 초상을 찾으러 나가면서 또 일이 새롭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또 너무 신기했던 게 신윤복 화가가 그 초상 이런 거 초상화를 찾기 위해서 엄청 부자인 그 졸부의 집에 개인 화가로 들어가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안에서 기생과 양반들의 그 막 놀이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그려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 상상력이 이렇게 연결된 게 신윤복 그림들이 이 스토리로 연결이 되어서 소설로 나온 게 너무 연결성 괜찮죠. 대단하다. 천재다. 왜 드라마로 만들어졌는지 알겠다. 계속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읽게 된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추천을 받은 거예요. 사실 사장님이 저한테 제가 추천했습니다. 네, 이 영화와 책을 너무 주제가 딱 맞게 연결되는 책을 추천해 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혹시 이 책을 추천했던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추천했던 이유요? 네. 아니, 이게 마지막에 원래 나왔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 중간에 질문이 제가 체크할 수가 없네요. 저희 그냥 스트리밍 하죠 저희. 생방송으로 그냥. 생방송이 낫겠다. 생방송이 그냥 다음에 한번 이제 한 번쯤은 생방송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고요. 일단은 주제로 잡았어요. 섹스 페인 러브나 바람의 화원이랑. 근데 제가 바람의 화원을 고등학교 때 처음 읽었는데 그때 읽고서 새벽에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상력을 했지? 와 정말 와 부럽다. 드라마 나오기 전에 그렇죠. 보셨어요? 전 뿌리 깊은 나무를 먼저 읽고 그게 너무 이제 재밌어가지고 이재문 작가님 책 다 읽으면서 신간이들 하면서 막 딱 읽었을 때 와 정말 이렇게 상상력을 할 수 있다니. 근데 말씀하신 것대로 이제
정조가 이제 어명으로 살인사건 찾으라고 시키잖아요. 화가들한테. 화가한테 갑자기 경찰이를 하래. 이거 지금 범인을 잡아라. 어명이니까 좀 뭐지? 이거 추리물인가? 하면서 봤는데 정말 그게 다 설명이 돼요. 말씀하신 대로 진선님 말대로 김홍도랑 신용복에 대한 그림에 대한 저는 오주석의 밑에감을 먼저 보고 봐도 좋은 게 얼추 그림에 대한 정보가 있고 이 책을 이렇게 들어가면은 대단히 그럴듯해요. 이게 약간 그게 있나 봐요. 그 학계에는. 저희한테는 이게 되게 신기한데 그런 미술 쪽에는 그런 설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왜냐면 이때 이거 나오면서 나왔던 영화가 미인도. 미인도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비슷한 연결.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르는데 뭐 그쪽 업계에는 뭔가 뭐 알려지지 않은 역사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역사학도들한테 되게 뻔한 건데 우리는 신기한데 그런 거 아니었나. 우리가 그걸 교과서로 배우지 않으니까. 그죠, 교과서도 모르니까. 그게 사실이었다면 진짜 너무 소름 돋는다. 그러니까 그런 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김홍도도 찾아보면은 막 일본에 막 갔었다. 가가지고 막 일본에서 막 어명으로 그림을 그렸었다. 막 이런 썰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썰들의 총집합. 저는 약간 이런 썰 좋아해요. 그렇지 않았을까? 이제 막 픽션 소설도 좋아해요. 다빈치 코드도 읽으면서 추리도 좋아하시겠네요. 추리도 좋아하죠. 읽으면서 되게 그럴듯한데?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추천했어요. 재밌어요. 읽어주세요. 정말. 도서관에 와주세요. 네, 근데 이 영화랑 소설을 같이 좀 읽으시면은 확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아, 이게 픽션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조금 더 이 문화의 종류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또 동양서양이었네요. 그러네. 노렸네. 그쵸?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다 계획이 있었네요. 저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질문 준비한 거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넘겨버려서. 끝인가요? 네. 저희 오늘 좀 정신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처음 저희가 네. 적용하는 시스템이어가지고. 네. 제가 점점 이런 잡다한 기술들이 생기면서 유튜브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네, 재밌네요. 네, 강력 추천합니다. 저는 이제 소소한 질문, 그래서 영화에 보면은 이제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셰익스피어나 바이올라. 이제 사랑에 빠져서 안 되는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데, 과연 이 원수가문과 사랑에 빠지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랑에 빠질 수는 있죠. 결혼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예상된 대답이 아닌가요? 저희 반대로 이거. 저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몰라서 진짜 의견을 말씀드린 건데. 나는 이제 사랑에 빠질 수 있죠. 하지만 저도 결혼을 했는데. 통했네요 이번에는. 그러면 저 반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소설 속에 이제 뻔한 뭐 클리셰 정도로 이제 뻔한 설정인데 이 설정이 재밌는 이유가 애틋하긴 한데 과연 현실적으로 이게 맞나? 나도 사랑에 빠지는 것도 부정적이네요. 과연 알고 있는데 사랑에 빠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더 빠지나? 약간 금지된 장난 같은. 금지된 사람. 불장난. 근데 저는 끝에 결국 이 둘이 안 이어지잖아요. 여왕이 그냥 그 둘 가문끼리 결혼하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그게 되게 굉장히 현실성 있게 느껴져서 좀 동화 같지 않아서 좋았어요. 신데렐라 같지 않잖아요. 저 그래서 슬펐는데. 신데렐라를. 네. 저는 신데렐라 스토리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진짜 너무 동화처럼 만들지 않아서 좋았다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에 끝이 뭔가 사실 저는 이제 약간 명랑만화 하계 편처럼 그동안 앞에서 나왔던 좀 그런 던졌던 떡밥들이 회수도 되고 그 이전에는 티격태격하면서 악역이었는데 갑자기 막 우리 편이 되고 하는 게 약간 뭔가 정말 순정만화 파괴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원래 그런 만화의 끝은 마지막에 가장 높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래 너희들 이제 결혼해 하면서 끝나면은 하면서 막 아름다워지는데 그게 아니라서 살짝 막 끝나고 슬프기도 하고. 근데 그걸 오히려 전 작품을 이어서 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쵸?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더 아름다운 느낌? 그렇습니다. 저희 원래 이 주제로 좀 티격태격 하려고 했는데 오늘 1화에서 좀 그게 반대로 돼가지고 이번엔 아쉽네요. 저 현실성 있을 때는 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현실을 깨달아야 돼요. 원수 가문과는 할 수 없습니다. 결혼은
그 원수 가문이라고 하면 요즘으로 치면 현실적인 제약? 그럼 현실적인 제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뭐 아무래도 재력의 차이겠죠. 재력이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면 사실 결혼을 하면 이거는 좀 행복하지 않을 확률이 높지 않나. 행복할 수는 있어요. 확률이 근데 낮다고 생각해요. 경험담인가요? 아니요, 저는 항상 잘 맞는 분들과 만났었기 때문에. 그 가정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요. 동지론이 가장 좋다고. 신랑과 신부는 뭐 경제, 뭐 학력, 모든 그런 사회적 조건들이 비슷했을 때 가장 확률이 높다. 확률상의 이야기이긴 한데. 근데 결혼은 어쨌든 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영화를 이제 보면서도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이제 전혀 안 네.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걸 알고 이제 영화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이올라가 너무 철없는 거. 저거 지금 철이 없어. 뭐 하는 거지? 아니 근데 지금 그럴 수 있어. 첫사랑이니까. 자기가 귀족 가문이야. 근데 일단은 막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진출을 하겠대. 그것도 일단은 뒷목 한번 잡고 싶은데 그 와중에 거기서 만난 이제 또 남자랑 결혼을 하겠대. 제가 부모님이었어도 제가 딸이었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좀 네. 무겁게 네.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었나 봐요. 맞아요. 어렸을 때안 그랬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무거운 분위기로 끝내서 좀 그렇고요. 대신에 질문 없나요? 즐거운 질문을 끝내고 즐거운 질문? 저 근데 하고 싶은 말 하나 또 더 있어요. 저는 이거 읽을 때 좀 신윤복에 대한 루머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자였다. 라든지. 근데 전 충분히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확하게 남은 기록이 없고. 그쵸. 그림마다 다 여성이 있고, 그림 필체도 여자 같은 그 섬세하고 여리여리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둘을 사랑했다라는, 그 둘이 사랑했다. 저는 거기까지는 넘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소설만 읽었을 때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 쓰여져 있기 때문에 좀 팩트 체크를 하면서 이 소설을 즐겨서 읽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부분 여자를 주인공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단독으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정말 단독으로 했을 때는 정말 자기 자신을 그렸을 거다.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일 거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럴듯한데 만약 그렇다면은 소름. 그러니까 너무 그럴듯하니까. 작가님 소름. 미인도가 그래도 최고의 작품이잖아요. 신윤복 작품. 그래서 영화 제목으로까지 비슷한. 또 영화는 안 봤는데 같은 소재를 다룬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봐야겠어요. 내용이 얼만큼 비슷한지. 미인도를 이렇게 추천하면서 미인도와 아까 그림. 오주석의 미특강도 추천을 하면서 오주석의 한국의 미특강이 아마 제목일 거예요. 그럼 밑에 설명 달아주세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 도서관 도서관 그거 알아야지. 도서관 책 주소. 오, 좋다. 드라이브 스루로 예약해 주세요. 네, 오늘까지 마무리고요. 네. 저희 그럼 3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